네, 오늘은 일단은 마지막 시간, 철기시대와 여론화의 성장입니다. 자, 철기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철기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철기가 시작된 거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위만조선 때부터 철기 사용했다고 했었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가 도입되고 사용되게 된 거는 2세기 위만조선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원전 1세기까지 가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철기가 보급되어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요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철제 농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땅을 더 깊이, 왜냐면 청동은 물렁물렁했는데 철은 이제 단단하니까 땅을 더 깊이 팔 수 있고 더 잘 솟굴 수 있으니까 농사가 더 잘 됐겠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먹을 것들이 많아지니까 인구 증가, 그래서 사회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었다. 또 농기구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더 단단한 칼로 또 활로 싸우게 되니까 이제는 전복 전쟁이 확대가 되고 부족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왜냐면 전복 전쟁, 이제 옆 나라가 자꾸 침입해 오는 일이 많아지니까 근처에 있는 부족들이랑 점점 더 연합해서 힘을 합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사회의 통합이 촉진되었다. 이렇게 무기는 계속해서 발달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동기는 거의 대부분 의식용 도구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세형동검과 거푸집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요 세형동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 그린 요 주황 색깔 부분에까지 청동기 유물이 계속해서 발전되게 된 거예요. 이 시기를 초기 철기 또는 후기 청동기라고 하는데 통칭적으로는 보통 초기 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가 딱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 끝 하는 게 아니라 철기 시대 초반까지도 계속 청동기가 발전해 왔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동검 나왔었던 거 기억하나요? 뭐였죠? 비파형 동검. 그런데 이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의 조금 차이점만 알아두면 되는데,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저 위에 북방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만주 지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쪽 중국 범위까지 갔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것을 보고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지난 시간 배웠었고요. 오늘 이 세형동검은 차이점이 이 새, 가느다라고 더 뾰족한 검인데, 요거는 이제 한반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그래서 요 세형동검과 세형동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검틀인 요 거푸집, 그러니까 이렇게 검틀을 만든 다음에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청동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그게 굳으면서 세형동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형동검과 세형동검을 만든 거푸집이 한반도 남부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었다라는 것을 요 세형동검과 거푸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점만 중요하니까 요 철기 시대에 나오는 청동기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요 토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알고 넘어갑니다. 자, 문화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로 명도전과 붓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요 명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다음 바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여줄 건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름 명자가.
그게 이제 중국에서 사용되던 칼 모양의 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그럼 교류를 했다는 거겠죠.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사용하니까. 또 붓은 중국에 언어인 한자를 쓰는 용도지요. 그래서 이런 명도전과 붓이 출토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류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한국식 동검인 세용동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거푸집 청동기 제작 틀이고요. 그 다음 농경무늬 이제 철기 시대에 이제 이렇게 문화나 그림을 통해서 이런 거는 청동기로 의식용 도구나 이런 문화 예술 도구로 청동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명도전이에요. 춘추전국 시대에 사용됐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걸 보고 아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철기 시대에 발생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여러 나라를 볼 때는 이제 지도의 위치를 보고 나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보통의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1차 고사가 없어졌지만 보통 요 한국사에서 굉장히 나중에 한국에서 능력 검정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시험을 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요 여러 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비워놓고 부연대 뭐 기읍 고구려 니은 해서 니은에 위치하는 나라의 특징으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지도를 보고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나라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가장 먼저는 맨 위에 있는 부여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부여, 우리 지금 이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서 위치는 어디 있었는지 또 어떤 정치가 펼쳐졌는지 경제적인 요소 또 풍습 같은 것들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여는 가장 북방에 있었던 나라로 위에 숭하강 유역의 평야, 초원지대, 넓은 평야지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으로는 오부족 연맹체로 돼서 중앙은 왕이 통치하고 지방은 사출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중앙은 왕이 통치하고 나머지는 사출도의 부족장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있는데 마가가 말, 우가가 소, 저가가 개, 구가가 돼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목축이나 농경을 중시하는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대우받던 시절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말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되게 권세 있는. 지금은 왜 우리가 속이 비속어나 욕 같은 걸 쓸 때 보통 동물을 많이 넣잖아요. 뭐 선생님 표현 못 하겠어요? 뭐 말머리 같다 이게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이렇게 낮잡아 부르는 말로 이렇게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말, 소, 개, 돼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엄청 우대되는 표현이었다. 잘 산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4출도, 넉사 4개의 출도를 나누어서 통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출도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출도의 특징으로 이렇게 연맹 왕국으로 각각 통치하다 보니까 왕이 뭔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거나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위치가 강 유역의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경이 발달했고 또 목축 이렇게 마가우가 이런 것만 봐도 알겠죠? 농축이 발달한 나라였다. 또 부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법이 엄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엄격했다는 겁니다.
살인자는 사용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4대 문명 배우면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법들이 이제 고대법들은 이제 보복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부여의 법에도 이제 보복주의, 살인한 자는 죽는다라는 게 들어있고 또 굉장히 엄격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도둑질을 내가 하나를 연필을 하나 훔쳤으면 연필 12개로 갚아야 된다. 쌀을 한 가마니 훔쳤으면 쌀 12가마니로 갚아야 된다. 12배나 배상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을 비교할 때 이 풍습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중요한데요. 풍습 중에서도 결혼 풍습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와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이 제천 행사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분해 볼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결혼 풍습 이제 부여의 순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습에 속하는 거긴 한데 이제 순장은 죽고 나면은 이제 같이 묻는 거 그런 건 거고 주인이 죽었을 때 노예나 이런 노비들을 같이 묻는 게 순장 풍습인 거고요. 그 다음 형사취수제는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 형의 형수를 내 부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됐었어요.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농경사회는 다 노동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형이 죽고 나면 이미 노동력 손실이 있는데 형수까지 나가면은 2명의 노동력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형수를 걷어들이는 입장에서 동생이 형수를 맞이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요소로 이제 형수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형수가 가지고 있는 아무튼 얼마 되지 않더라도 뭔가 경제적인 재산이 있었을 텐데 그 재산을 다시 저 집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집에서는 굉장한 인력과 또 재산의 손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풍습이 발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제천행사로는 제천행사는 보통 이렇게 농사가 잘 되기를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부여에서는 영고라고 불러서 12월 달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뒤에 우리가 계속 다른 나라의 고구려, 동해, 사만의 제천행사가 나올 건데 그때 보통 대부분 10월, 5월, 10월인 데도 있고요. 보통 10월에 제천행사가 많은데 부여만 12월에 제천행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부여를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북방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가장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12월에 한 해를 다 마치고 나서 제천 행사를 보통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여는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여서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고 오부정 연맹체로 사출도로 나누어서 통치했다는 특징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엄격한 법이 있었고 순장 통습과 형사치수제 그리고 제천행사로는 영고 부여하면 영고가 있었다 하면 여기 한 판으로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5개 중에 1개 끝났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의 산간지대에 위치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부여가 강 유역의 평야지대라고 했었고 고구려는 산간지대래요. 우리 4대 문명 할 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기억하나요? 지형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사는 생활 모습도 달랐고 뭔가 법이나 이런 것들도 달랐었던 거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부여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형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의 습성과 생활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 부여 같은 경우에는 평야니까 굉장히 살기 좋았을 거고 보니까 고구려는 산간 지역이어서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농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고구려가 지금 우리에서 와서 보면 고구려가 굉장히 정복을 많이 했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아마 이런 지형의 특징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해요. 부여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난폭하고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중국의 기록 같은 거를 통해서도 이 지형이 사람들의 습성이나 생활 모습까지 다르게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도 오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 아래 상가와 대가들이 있습니다. 자, 오부족 연맹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부여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인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온 부여 사람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굉장히 부여랑 같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부족이 연맹한 연맹왕국 체제는 동일하지만 사출도는 아니라는 거. 사출도는 아니고 그 밑에 어떤 가들이 있어가지고 가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회의, 각 가를 다스리는 가들이 각 구역을 다스리는 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다. 자, 여기는 산간지대여서 우리 농토가 식량이 또 부족하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했었다. 법률은 우리 부여랑 비슷한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1책 12번 한 가지를 잘못하면 12배를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런 엄격한 법률이 시행됐었고요. 풍습으로는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서는 그 우리 서방님 할 때 서방 할 때 그 서자예요. 그리고 옥은 가옥할 때 옥자. 그래서 서방님의 집,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은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장인 장모님을 만나고, 제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 집 안에다가 서옥이라고 하는 가채를 새로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부인의 집 안에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약간 대릴사위 같은 거랑 비슷한데, 대릴사위는 평생 사는 개념이었다면 서옥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크고 나면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서옥에 살다가 아기가 크면 남편의 집으로 온 가족이 다 이동하는. 이건 또 왜 그렇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약간 기브앤테이크 하나 주고 하나 받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애가 클 때까지는 부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준 만큼 나는 이제 애가 크고 나서는 우리 집으로 부인의 노동력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데려가기 전에 어느 정도 부인의 집에 일을 해주고, 일을 해준 만큼 나는 이제 부인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서옥제 혼인풍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부여랑 비슷하기 때문에 형사취수제 있었고, 무예를 중상하는 나라, 전복전쟁을 많이 하고 이런 전쟁이 활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회였어요. 또 고구려에서 기억해야 될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군사 동맹 이런 거랑 이렇게 엮어서 군사가 발달한 나라에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 외우면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벌써 세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부여와 고구려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던 거와 좀 다르게 옥저라는 나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옥저는 바닷가에 위치한 나라에 우리 지도 지금 봐서 알겠지만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은 왕이 없고 아직까지 왕이 발전하지 못했고 으끈살로라는 군장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맞겠죠. 위에 고구려가 굉장히 지금 싸움을 많이 하는 나라여서 옆에 있는 옥저를 계속 이렇게 건드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잘 생길 수 없는 구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옥저 같은 경우에서는 군장이 지배하고, 청동기 시절에 이런 군장이 지배했던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농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한 편이었고, 또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풍부해서 이런
소금이나 어물 같은 바닷가 근처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산물로 나타납니다. 좀 풍습으로 특이한 거는 여기서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발달했는데요. 이제 그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민무리 톡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민무니 할 때 그게 민자가 무늬가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었던 거랑 똑같은 민자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인데 없다. 뭐가 없냐면 아직 임신을 할 수 있는 뭐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가서 남편 집에서 키운 다음에 크고 나면 임신하는 기능이 생기고 나면 뭐 그때 혼인을 한다라고 해서 민며느리지. 혼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만큼 어린 여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뜻에서 민며느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풍습으로 좀 특이한 게 가족 공동무덤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잠시 이렇게 얕게 묻어놨다가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뼈들만 추려가지고 이제 가족 공동무덤에 묻어놨다고 해요. 네, 그럼 옥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옥저 바로 밑에 있었던 동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옥저랑 동해가 또 비슷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동해도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 지역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해산물이 풍부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치가 왕이 없었던 사회였고 해산물이 풍부한 거 똑같았고, 여기는 조금 다른 특산물이 있었는데 당궁, 작은 활이 좀 발달했던 나라였고, 과하마라고 해서 과자가 그 사과나무, 그러니까 과일나무 할 때 그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작고 조그만했다는 뜻, 그러니까 조랑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났던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랑말이 많았고, 반어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바다표범 같은 종류인데, 여기가 이제 동해안 인근이잖아요. 그 우리 친구들 독도를 얘기할 때 옛날에 그 일본이 독도를 굉장히 탐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독도 인근의 강치라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이 강치였어요. 강치라고 불리는 바다표범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강치를 서식하기 위해서 이제 독도의 배를 정박할 수 있으니까 독도를 굉장히 탐을 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잠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제 일본이 그 독도 인근에 있었던 강치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포획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다표범을 멸종돼서 볼 수가 없죠. 근데 요 시기만 해도 동해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독도 인근이었으니까 굉장히 바다표범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게 특산물로 교역이 되었었다. 자, 풍습으로는 족괴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 같은 부족끼리 만나면은 유전 형질상에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같은 시족이 아닌 다른 시족,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 혼인하는, 반드시 혼인해야 하는 그런 혼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책화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책화를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걸 읽어보면 음락이 서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하여 서로를 상호 처벌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게 화를 입히면 책무를 진다. 화를 입힌 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왜 선생님 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책상 이렇게 있으면 옆에 짝지랑 중간에 지금은 책상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옛날 책상은 하나로 이렇게 일자로 된 책상 하나에 두 명이 같이 앉았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책상의 중간에 선의 경계 구분이 없으니까 한 사람은 좀 넓게 쓰고 한 사람은 좁게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새침대기처럼 그렇게만 안 됐었는데 막 진짜 유치하게 중간에 이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은 뭐 네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다. 아니면은 여기 넘어오면 한 대 때리기 뭐 요런 되게 유치한 장난을 쳤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은 뭐 우리 거다. 여기를 넘어와서 어떤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요런 그런 책에 진짜 단순하게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제천행사로는 무천이라고 마찬가지로 10월에 있습니다. 좀 전에 옥저에서는 우리가 제천행사를 딱히 짚지 않고 넘어갔던 게 이제 분명히 이 당시에 제천행사가 있기는 있었을 텐데 옥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해는 무천이라는 10월. 지금까지 나왔던 제천행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부역, 영고라고 해서 12월이었었고 우리 고구려 하면은 군사 동맹 10월이었었고 동해 오면 무천이라는 나라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삼한소국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삼한은 한나라 세 개를 합친 거라 해서 삼한이라고 불려집니다. 소규모 연맹체제였던 나라였는데요. 한반도 남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경상남도 이쪽 인근에 있는 요 나라들이었어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왕이 없고 조금 전에 옥저와 동해는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이 지배했는데 이제 삼하는 신지와 읍차,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지 그냥 체제는 똑같았어요. 마찬가지로 군장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였다. 그리고 특이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4대 문명이랑 고조선 배우면서 특히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단군 왕검 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재정 일치된 사회를만 보다가 이제 오니까 여기는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 오니까 드디어 재정이 분리된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따로따로.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삼한에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소도는 이제 솥대 위에 새가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요 솥대, 그러니까 기다란 막대기를 놓고 그 길다란 막대기 위에 새가 있었는데 이게 하늘과 사람을 이어준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그런 솥대가 세워있는 소도 지역에는 범죄자가 들어와도 정치 지배자가 와가지고 여기를 뭐 탐문한다거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그래서 소도는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의 권한 안에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다음 경제는 농업. 뭐 철기 시대니까 철제 농기구 사용했고 벼농사 여기 남부 지역이니까 벼농사 잘 됐었고요. 변한 특히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변한이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 요 인근 지역입니다. 가야. 나중에 가야가 되는 변한 지역에 굉장히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철이 너무 많아서 철을 돈처럼 화폐로 사용했고 그리고 옆 인근에 있었던 낭랑국과 외나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정도까지 철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해라는 나라, 세금자, 김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그만큼 많았다. 김해라고 불리는 데는 우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철이 많았다. 그리고 풍습으로는 5월과 10월에 여기는 이렇게 재정분리 사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제천 행사가 되게 이렇게 구별돼서 더 많았어요. 그래서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수린날은 지금의 단오로 이어지고 10월에 있었던 계절때는 지금의 추석으로 이어집니다. 5월도 이렇게 통틀어서 5월, 10월을 다 계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가지 국가의 비교가 모두 끝이 났어요. 각 나라의 위치, 그리고 대두되는 특징들, 그런 거. 맨 처음에 부여랑 고구려를 비교할 때는 부여, 살기 좋은 나라였고, 고구려는 산에 있어가지고 조금 작물이 많이 없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복 전쟁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 있었고, 또 옥저,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인근이어서 그런 특산물이 많았었다 하는 거랑 또 옥저, 동해, 삼한의 특징은 세 개 다 왕이었고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또 삼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환에 굉장히 철이 많이 났었다. 그리고 제천 행사는 옥저는 기록이 정해지지 않고 부여의 영고 12월달, 고구려는 동맹 10월달, 동해 로 오면 무천 10월달, 그리고 삼한에 오면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이제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 있었던 거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두 끝이 났어요. 오늘도 간단했다, 그죠? 철기 시대가 도래했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게 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됐고,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이 성립되는 과정과 발전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